자, 이제 선형대수학 부분에서 2주 안에 커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4분의 3 동안 이제 이 SV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학습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SVD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대충 아시더라도 이거는 정확히 이해하셔서 여기 수업이 끝났을 때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는 어떤 행렬을 만나더라도 SVD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유도된다. 그 얻어진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설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인시켜 드려야만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이값 분해. 그 한자어로는 이렇게 특이값이고 우리말로는 특이값이라고 우리 문법으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값 분해는 대각화가 가능한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렬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론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도 n/n 행렬에 대해서도 고유값 분해와 유사한, 그렇게 편리한 그런 행렬 분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행렬을 생각하냐면 임의의 n/n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n/n 행렬이 되고 이것은 m/m 행렬이 되죠. 즉 정사각 행렬이 되죠. 정사각 행렬이면서 더군다나 대칭 행렬이 되죠. 대칭 행렬은 언제나 직교 대각화 가능합니다. 대칭 행렬. A는 정사각 행렬도 아니지만 A 트랜스포즈 A나 AA 트랜스포즈는 대칭 행렬일 뿐만 아니라 정사각 행렬일 뿐만 아니라 직교 대각화가 가능한 겁니다.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특기값 분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기값 분해는 간단합니다. 키 아이디어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 A가 n/n의 예를 들어 실수 행렬이라고 할 때 이게 복소수 행렬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실수 행렬일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죠. 그때 U 트랜스포즈 AU 이퀄 시그마가 되게 하는 직교 행렬 U와 직교 행렬 V 그리고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존재하면 존재합니다. 언제나 A가 n/n 실수 행렬이면 U 트랜스포즈 A V 이퀄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되게 하는 직교 행렬 U와 V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U는 n/m 행렬이고 시그마는 n/n 행렬이며 V는 n/n 행렬입니다. 제가 요 시그마를 대각선 행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게 n/n 행렬이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대각선 행렬이고요. 시그마 1은 나머진 다 제로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지만 일반화된 정사각 행렬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나머진 다 0이고 요건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Generalized Diagonal Matri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시그마를 우리가 그냥 대각선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그마 1의 주대각선 성분은 모두 단조 감소의 순서로 배열된 양수, 0 아닌 양수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 1은 가역 행렬이 되겠죠. 이 시그마 1은 주대각선 성분이 다 0이 아닌 양수인 대각선 행렬이니까 요건 가역 행렬이 되겠죠. 나머지 0은 다 0 행렬이 됩니다. 요런 U와 V, 직교 행렬 U와 V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직교 행렬이니까 여기다가 U를 곱해주면 U 트랜스포즈 U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여기에 U가 곱해지죠.
오른쪽에 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여기다 V 트랜스포즈 곱해주고 여기는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컬럼들이 정규 직교 올소 노멀 벡터들이고 여기 직교 행렬이니까. 그래서 A는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A는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즉 U는 다음과 같이 시그마는 이렇게 주대각성 성분 요거는 0이 아니 요거는 포지티브고 요거는 포지티브고 요거는 포지티브 실수고 양의 실수고 나머지는 다 0인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요거는 직교 행렬이고요. 직교 행렬이었습니다. 요 직교 행렬에 요 컬럼 벡터들이 올소 노멀 벡터였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요거 V 트랜스포즈니까 여기에는 이제 노 행렬들이 올소 노멀 벡터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 더군다나 요 시그마 아이들은 다 단조 감소의 순서로 대열했습니다. 그리고 다 0보다 큽니다. 이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 행렬을 이렇게만 풀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교 대각화 행렬에 했던 것 같이 이 행렬에 대한 연구만 해서 이 문제 A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 행렬들에 대한 연산이고 역행렬에 대한 연산인데 역행렬이 필요가 없죠.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만 필요하죠. 트랜스포즈 계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연구를 한다 계산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만 해놓고 계산한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계산은 이거에 대한 계산도 시간이 안 걸리고 요거에 대한 계산만 걸리는데 이거에 대한 계산은 시간이 거의 안 걸리죠. 대각선 행렬에 대한 거니까. 대각선 행렬 곱하기 x 이퀄 c라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바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요 시그마의 대각선 성분들 요 시그마 i들을 A의 특이값이라고 부르고 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특이값이라고 하고 요 U의 컬럼들을 A의 레프트 싱귤라 벡터라고 하고 요 왼쪽에 있으니까 U가 요 컬럼들을 레프트 싱귤라 벡터라 그러고 요 VI들을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싱귤라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싱귤라 밸류는 어떻게 구하고 요 레프트 싱귤라 벡터는 어떻게 구하고 요 라이트 싱귤라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U와 V는 각각 대칭 행렬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입니다. 즉, 요게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요게 대칭 행렬이니까,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앞에서 배운 이론으로 바로, 올소 노말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AA 트랜스포즈도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니까, 요거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아이겐 벡터를, 그람시비치 정규 직교합법을 통해서 올소 노멀라이즈 시켜서 우리가 직교 행렬 V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고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그람시미츠 정규 직교합법을 통해서 직도 올소 노멀 벡터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U와 V를 각각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 시그마는 무엇이냐? 시그마는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영한인 아이겐 밸류들을 스퀘어 루트 한 겁니다.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의 스퀘어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벌써 요걸 특이값도 구할 줄 알고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재밌는 것은 A 트랜스포즈 A의 영한인 아이겐 밸류들하고 AA 트랜스포즈의 영한인 아이겐 밸류들이 다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특이값은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아이겐 벡터들 또 요거의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 각각 right, left 아이겐 벡터들을 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싱귤라 밸류들의 개수 영한인 싱귤라 밸류들의 개수가 바로 행렬 A의 랭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A의 RREF를 구할 때 그
그 영 아닌 컬럼들의 개수, 영 아닌 로우들의 개수입니다. 예. 그게 랭크입니다. 그 개수가.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만 구하면 바로 랭크를 구하는 거예요. 영 아닌 싱귤라 밸류들의 개수가.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요걸 직교 대각화 시켰으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 싱귤라 밸류들의 싱귤라 밸류들의 요 싱귤라 밸류의 제곱들이 바로 요거의 아이겐 밸류들이 요 아이겐 밸류들이 되고, 또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이 요것이고, 그다음 그거의 U 트랜스포즈 U를 곱하면 바로 요 대각선 행렬이 됩니다. 싱귤라 밸류는 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영 아닌 아이겐 밸류의 스퀘어 루트를 씌워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데스 이슈입니다. 행렬 A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행렬 A의 싱귤라 밸류들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을 구할 수 있고, 앞에서 배운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 이 직교 대각화하는 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행렬 V를 구할 수 있고, A 트랜스포즈를 직교 대각화하는 행렬 U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도 구하고 V도 구하고 시그마도 구했으니까 바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끝난 것입니다. 이때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 행렬이고 A 트랜스포즈는 N by N 행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개수가 N개고 여기는 쭉 개수가 M개입니다. 그러나 영아닌 요 주대각성 성분들은 똑같이 R개입니다. 그게 행렬 A의 랭크입니다. 여기서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특이값분해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A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고유값 분해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보셨듯이 요 싱귤라 밸류들을 이용해서 요 A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는 다음과 같이 랭크 1 행렬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게 A의 특이값 분해입니다. 아까 쓴 표현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이 쫙 고유값 구하고 고유 벡터 구하고 그 다음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고 그리고 대각화하고 하는 과정이 바로 특이값 분해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는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특이값 분해를 구하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실 일은 A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그걸 B라고 놓죠. B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B의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구합니다. B의 아이겐 벡터, 라이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A의 라이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9고 1이고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아이겐 벡터들을 노멀라이즈 시키죠. 그람슈미츠 정규 집계화법을 통해서. 그래서 행렬 V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또 그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그 U 행렬을 구합니다. 그래서 U를 구하고 그다음에 시그마를 구하고 이렇게 그다음 V를 구해서 V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는 U가 나왔죠. 시그마가 나왔죠. 그 V U가 먼저 U가 나오고 그 다음에 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와서 요 세 개를 이렇게 곱했죠. 곱했더니 여기서 U를 VH를 먼저 구했고 V의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그 다음 U를 구하고 그 다음 S를 구한 겁니다. 요 세 개를 U, S, 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니까 뭐가 됐어요? 스퀘어 루트 3 2, 0, 스퀘어 루트 3이 나왔죠. 이게 바로 원래 행렬 A였죠. 우리가 처음에 문제 줬던 스퀘어 루트 3, 2, 0, 스퀘어 루트 3 요 행렬이 나왔죠. 즉 요게 요게 직교 행렬이죠. V 트랜스포즈가 직교 행렬이죠. 그러니까 V도 직교 행렬이라는 소리예요. U도 직교 행렬이죠. 시그마 주대각성 성분이 3과 1인 대각선 행렬이죠. 요게 싱귤라 밸류들입니다. 자, 요것들을 U, V,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곱했더니 A가 됐죠. 즉 A가 직교 행렬 곱하기 싱귤라 밸류들을 주 대각 성분으로 하는 시그마
행렬, 대각선 행렬 곱하기 V 트랜스포즈 하고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이렇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한 겁니다. 행렬만 바꿔주면 이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경우에는 워킹합니다. 물론 아이겐밸류가 또는 싱귤라 밸류가 복소수가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에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이 환경을 복소수까지 다룰 수 있는 식으로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걸 배우고 나면 일반화된 직교 행렬, 일반화된 역할, 제너럴라이즈 인버즈를 배울 수 있는데 제너럴라이즈 인버즈는 짧은 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까요? It's up to you. 김정환 씨, 일반화된 역행렬. 자, 궁금하시면 가르쳐 드리고 안 궁금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정사각 행렬에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닐 때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답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때는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의 응용인 수도 인버스 또는 무어 펜로스 제너럴라이즈 인버즈를 사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화된 행렬은 뭐냐면 A가 가역 행렬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특이값 분해를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특이값 분해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A의 역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A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됐는데 요 A가 가역행렬이면 요게 가역행렬이죠. 근데 V도 가역행렬이고 U도 가역행렬이니까 시그마도 가역행렬이 되는 거죠. 당연히 A가 가역행렬이면 A의 아이겐밸류들이 다 0이 아니니까 싱귤라 밸류들 다 0이 아니고 그럼 요 대각선, 요게 n by n 대각선 행렬인데 이게 가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구할 수 있죠. 요걸 구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역행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행렬이 아니거나 또는 비가역인 정사각행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모양이 이게 정사각행렬이 아니니까 이거 역행렬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 시그마1의 역행렬은 언제나 구할 수가 있잖아요. 시그마는 이게 n by n 행렬이니까 정사각행렬이 존재하지 않지만 요 시그마 1은 k by k 또는 r by r 행렬이니까 정사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시그마의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쓰고 시그마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머진 다 0이니까 시그마 1의 인버스만 해주고 나머지는 크기만 트랜스포즈로 바꿔준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A의 대거, 요 표시가 대거입니다. DAGGER. A 대거라고 표시해서 A 대거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이미 했으니까 V도 알고 있죠. U도 알고 있죠. 그래서 U하고 V를 이용해서 V 시그마 프라임 U 트랜스포즈를 A 대거로 정의하는데 요 시그마 프라임이 바로 요런 행렬로 정의합니다. 시그마 1의 인버스를 요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n by m 행렬로 정의합니다. 요 행렬, 요 A 대거 이거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언제나 구할 수 있죠. 그쵸? 정사각 행렬이 아닌 n by n 행렬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U도 알고 V도 알고 시그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프라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의해 준 게 A 대거예요. 이 A 대거, 요 A 대거를 우리가 A 대거를 행렬 A의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수도가 한 뭐라 그럴까? 약간 의사의 가짜인데 거의 진짜에 가까운 가짜. 의사. 예,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거의 역행렬에 가까운 행렬입니다. 근데 요때 시그마 프라임은 바로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얻은 UV를 이용해서 A 덱을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이것이 수도 인버스입니다.
이 수도 인버스, 풀 컬럼 랭크를 갖는 n by n 행렬의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수도 인버스. 요 컬럼들 n by n에서 n차 행렬, 요 n개의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죠. A의 이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인 경우에 n by n 경우. 자, 그때 생각해 보죠. 그러면 ax equal b라는 행렬에다가 a 트랜스포즈 양변에 곱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죠. a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b가 되죠. 이게 앞에서 봤던 정규 방정식이죠. 노멀 매트릭스, 노멀 시스템, 노멀 이퀘이션이죠. 노멀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죠. 이때는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존재하죠. 이 랭크가 바로 n이니까, 랭크 n인 행렬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주죠. 그러면 유일해가 바로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번 이상 얘기했던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었죠. 바로 그게 바로 수도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 일치한다고요. 자, 이때 A 대거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인버스. 이게 이때는 요 바로 A의 대거 요 수도 인버스가 바로 요것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AX 이퀄 B에서 역행렬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냥 A 인버스 B가 X였죠. 근데 A가 정사각행렬이 아닐 때는 수도 인버스 곱하기 B 해주는 것이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수도 인버스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얻은 U하고 V하고 시그마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요 정규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정규 방정식은 어땠어요? 정규 방정식은 컬럼 벡터들이 다 1차 독립일 때만 됐었죠? 그쵸? 1차 독립인 걸 확인해야만 QR 알고리즘이 돌아갔었죠? 근데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는 그 컬럼이 1차 독립이 아니어도 확인을 안 해도 그냥 수도 인버스를 구해줬었죠? 그러니까 AX 이퀄 B를 풀 때 수도 인버스만 구할 수 있으면, 즉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만 할 수 있으면 그 U와 V와 시그마를 이용해서 바로 X 이퀄 A 대거 B가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최승훈 씨? 예, 이해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하고 다 완전히 연결이 되죠? 예, 앞하고. 앞에서는 다 조건이 있었죠? 근데 그 예, 조건들이 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무 조건 없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다 스페셜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구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 명령을 주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하죠. 행렬 A가 이게 3x2 행렬이에요. 이 행렬에 이게 보면 이거의 수도 인버스를 구하라 그러면 안 봐도 이게 두 개가 1차 독립이니까 컬럼이 그냥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경우 스페셜한 케이스로서. 그래서 수도 인버스를 구해서 그래서 곱해봐라. 그러면 수도 인버스를 구한 것하고 그래서 그 A 트랜스포즈 A 곱한 거하고가 이게 같은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수도 인버스를 구한 것하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한 게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최소 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서 A가 n by n 행렬이고 그 B가 Rn 안에 있는 벡터이면 X 이퀄 A 대거 B는 이게 최소의 에러를 갖는 AX 이퀄 B의 최소 제곱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딱 컬럼 벡터가 1차 독립인 경우에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거의 일반화된 개념이 A 대거란 소리예요. 그것이 SVD에서 얻어진 수도 인버스고 이 수도 인버스 곱하기 B가 바로 더 일반화된 최소 제곱해라는 의미예요.
이거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워왔던 바로 그 노멀 이퀘이션에 대한 최소 제곱해였던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컴퓨터과학 전공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 GPA와 대학교 성적, GPA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최소 제곱 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한 거예요. 이 자료 출처는 여기 온라인 스탯북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활용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 데이터들을 보면 고등학교 성적을 X, 대학교 성적을 Y라고 해서 Y equal C 플러스 DX라는 이퀘이션으로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한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 대학교에도 성적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즉 이런 식이 정말 성립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Y equal C 플러스 DX에서 요 X1, Y1, X2, Y2, X3, Y3에서 이 N명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만들어지는 행렬이 요 A 행렬은 이렇게 될 거고 X1, Y1, X1, Y1, X2, Y2, XN, YN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AX 이퀄 B가 될 거고 A 행렬은 이런 모양이고 B 행렬은 이렇게 되고 X가 바로 요 C하고 D가 되겠죠? X하고 C. 요 C하고 D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AX하고 B 사이가 미니마이즈, 요거의 노름이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X, 즉 요 C하고 D를 구하는 문제예요.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배울 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요게 1차, 요게 X1과 요 X1, X2, XN이 다 다르죠. 학생이 다 다른 학생이니까. 학생이 다른 학생이니까. 그리고 자, 요때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다르니까 요게 다 요게 전체가 똑같지만 않으면 무조건 요 XI들이 모두가 똑같지만 않으면 요거는 상수배가 되지 않으니까 1차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거의 정규 방정식을 만들면 A 트랜스포즈 AX 이퀄 A 트랜스포즈 B가 됩니다. 이게 상수배, 이 모든 n개가 다 똑같은 숫자일 확률은 거의 0%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X의 해시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가 되죠. 여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보죠. 저 데이터들을 X 데이터들을 쭉 주고 그 다음에 Y 그래서 요걸 생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 데이터들 다 불러왔죠. 저 데이터들 다 불러온 거예요. 저 데이터들을 불러온 거예요. 자, 불러와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컬럼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컬럼은 다 1이고 이 데이터가 105명이에요. 105명이니까 105개의 1이 첫 번째 컬럼엔 쫙 들어가고 두 번째 컬럼엔 요 105명의 성적들 GPA가 쭉 들어갔어요. 그다음 B 벡터는 대학교 때 성적 105명의 GPA가 다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에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그거를 B에다가 곱해서 유효 단위 5자리까지 구하라 그래서 CD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CD를 프린트아웃 하니까 CD가 이렇게 나왔죠. 즉 Y 이퀄 C 플러스 DX라 그랬으니까 요게 Y 이퀄 1.09 플러스 0.67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요게 X축이고 Y축으로 점을 쭉 그렸더니 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이 바로 이렇게 표시됐죠. 지금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GPA하고 대학교 GPA가 X축하고 Y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개 이 아래쪽에 모이는 사람은 아래쪽에 모이고 위쪽에 모이는 사람은 위쪽에 모이죠. 이제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때 학점이 높았던 학생들이 대학교 때도 학점이 전반적으로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 이퀄 다음과 같이 CX 플러스 DX라는 것을 그려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을 제너레이트 해서 그 행렬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을 할 수도 있죠. 3차식을 할 때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데이터는 똑같이 있죠. 여기서 Y 이퀄 C 플러스 DX 플러스 EX 제곱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행렬을 이게 N by 2 행렬이 아니라 N by 3 행렬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yi는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CDE가 여기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2차식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CD가 나오고 2차식이 나오게 되겠죠. 2차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플롯을 줬으면 C 플러스 DX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요거를 바꿔줬으면, 그러면 요게 2차식으로 아마 요렇게 가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의 2차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3차식으로 하라 그랬으면 3차식으로 갈 거고, 이 4개로 해서.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제너럴라이즈 인버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또 리스트 스퀘어 QR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 또 그 다음에 SV에 대한 주소는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면 오늘 수업할 건 다 했습니다. 자, 일찍 마칠까요? 자, SVD를 다 한 겁니다. 이걸 배우려고 한 학기를 배우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우수한 인재들이고, 그리고 이해력도 빠르셔서 SVD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신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으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게 아쉬우면, 그러면 제가 2차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형식이 선형대수학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2차 형식에 대해서. 자, 2차 형식에 대해서는 2차 형식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가 작동할 때부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그런 그 연속함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 행렬로 바뀌어지는 이게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유식해지는,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미적분학의 지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려면 다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야 되고, 디스크리트하게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생각하듯이. 그러려면 다 선형대수학 지식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적분학 지식까지 선형대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2차 형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커브 피팅이고요. 커브 피팅. 이전에 배웠던 연속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지금 행렬로 바꿔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은 다 행렬에 대한 연산. 즉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을 지금 다 행렬에 대한 계산으로 바꿔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방정식 인수분해로 풀고 있던 그런 그런 해들을 지금 다 행렬 계산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못 해주는데 행렬만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해주고, 행렬을 저렇게 분해해서 단순하게 대각선 행렬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막 답을 찍어주니까 그냥 프린트아웃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 2차 형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개 그 3차원 공간에서 이게 2차원 그래프들을 이렇게 이 두 변수 함수의 그래프들을 봤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코닉 섹션인데요. 이 행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다 이제 3차원 공간의 함수들이 되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 요게 행렬로 표현하면요. XY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요 행렬, 이 2x2 행렬에다가 요런 벡터 XY 플러스 요런 벡터에다가 요런 XY란 벡터, 그 다음 플러스 요렇게 상수, 요렇게 해준 걸 이퀄 0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지죠. 즉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여기 뭐 그 D 곱하기 X 플러스 F 이퀄 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행렬 표현으로 하면. 요게 코닉 섹션, 원뿔 곡선이란 말은 이 평면이 원뿔과 교차할 때 생기는 곡선에서 유래한 말인데, 요 개수들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원뿔 곡선이 되고 허원뿔 곡선이 되고, 어떤 때는 태화 원뿔 곡선이 되고, 어떤 때는 정상적인 원뿔 곡선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이 정상적인 원뿔 곡선을 공부했습니다. 타원이나 쌍곡선 또는 포물선이 바로 이 정상적인 코닉 섹션입니다. 논 디제네레이트 되지 않은 요것만 주로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 모양들이 바로 이런 모양들입니다. 원이 바로 코닉 섹션에 딱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모습이고, 포물선,
포물선은 요 코닉 섹션을 평면 이걸로 잘라준 거,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준 거고요. 타원은 요걸 각도를 좀 높여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준 거고요. 그리고 쌍곡선은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줘서 곡선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식이 바로 아까 저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즉 표준 위치에서 보면 타원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여러분들이 봤던 게. 그렇죠? 장축이 X축이냐 Y축이냐. 요거는 요 AB의 요 사인, 부호에 디펜드 돼 있었던 거예요. 크기하고. 그 다음 쌍곡선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죠. AB의 크기하고 부호로 차이 나죠. 또 포물선 Y제곱 이퀄 AX.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표현되는 건 A가 0이냐. 그러니까 A하고 B의 그 크기와 부호. 이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에요. 이렇게 표현되죠. 이 모든 게 다 아까 이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 식으로.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어떻게 힘들게 해왔었냐면 completing the square, 완전 제곱꼴로 해서 이걸 치환했죠. 새로운 축 X 프라임, 새로운 축 Y 프라임을 구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 요게 타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쌍곡선이다. 이거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썼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 쓰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아마 다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완전 제곱식을 하면. 이 완전 제곱식이 바로 뭐냐면 행렬에서 치환이에요. 행렬에서.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고치면 요걸 새로운 축 X 프라임, 요걸 새로운 축 Y축으로 바꾸면 요 모양이 되죠. 요 모양이 바로 딱 그 코닉 섹션의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죠, 바로. 그래서 아, 요건 요 식은 쌍곡선 모양이다. 그래서 요런 모양인데 그걸 요렇게 축이동을 한 거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축이동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행렬을 배우면 얘기가 완전히 쉬워져요. 어느 만큼 쉬워지냐면 요 2차 형식을 쓰면 요 2차 형식에서 상수는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상수는 떼어내고 상수는 아무 때나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자, 요 나머지 부분만 보죠. 요게 이렇게 쓰면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 식에서 요걸 2차 형식이라 그래요. 앞부분 빼고 요걸 2차 형식이라. 요 2차 형식, 요걸 쿼드라틱 폼이라 그래요. 요 2차 형식. 요것만 이해하면 그 저 모양이 다 드러나게 되고 저기서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가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모양이 바로 뭐예요? X 트랜스포즈 AX죠? 행렬 X, 여기에 베타 X에 요거 X 트랜스포즈에 A에 X, 요거 X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AX 모양이죠. 즉, 요 모양은 X 트랜스포즈 AX예요. 요거는 요런 X 트랜스포즈 AX예요. 즉, 이것은 언제나 X 트랜스포즈 AX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A 행렬을, 요렇게도 쓸 수 있죠.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같게끔. 이걸 마이너스 2로 써도 여기가 마이너스 2xy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로 해도 여기 마이너스 2xy가 되죠. 이게 언제나 그렇게 돼요. 여기 cxy가 있으면 요걸 2분의 c, 요번에 2분의 c에도 2배의 요게 나오니까 합치면 cxy가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요 행렬을 대칭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모양은 언제나 x 트랜스포즈 곱하기 대칭 행렬 a 곱하기 x로 쓸 수 있어요. 요게 변수가 더 많아서 3변수 함수일 땐 어때요? 3변수 함수일 때도 x 트랜스포즈 a x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대칭 행렬로 쓸 수 있죠. 항상 대칭 행렬이면 좋은 게 뭐예요?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직교 대각화 가능하죠.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이 저절로 나오죠, 그냥. 그렇죠? 그 행렬 대각화가 그냥 나오죠. 이런 모양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분석은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4변수 함수일 땐 어때요? 똑같은데 이게 4차 행렬 만드는 거죠. 4차의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이게 5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n변수 함수일 때도.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기 전에는 행렬 연산을 배우기 전에는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상상이나 했어요? 그렇지만 행렬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던 그릴 수 없었던 5변수 함수, 7변수 함수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되는 거예요. 대칭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대칭 행렬 A는 항상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 자, R2의 Rn상에서 2차 형식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행렬 A가 주어지면 2차 형식이 주어지면 n변수 함수의 2차 형식이 주어지면 언제나 x 트랜스포즈 ax 되는 행렬 A를 찾을 수 있고 이 행렬이 바로 이게 내적. 요게 뭐냐면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울 때 x하고 y의 인너 프로덕트는 y 트랜스포즈 x라고 배웠죠? 그쵸? 여기서 요 y 곱하기 x는 여기 x 곱하기 y는 y 트랜스포즈 x가 되는 셈이에요. 이게. 뒤에 거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앞에 게 뒤에 오게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x, y의 인너 프로덕트는 y 트랜스포즈 곱하기 x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즉 이게 그겁니다. y 곱하기 x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다. 근데 y가 ax다. 요걸 풀었으면 바로 아까 봤듯이 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n차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행렬 A가 이게 어떤 행렬이어도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를 풀었으면 요건 대칭 행렬이고 요거는 반대칭 행렬이래요. 반대칭 행렬이라는 것은 요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하고 같을 때는 요걸 스큐 시메트리 반만 대칭 행렬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거는 대칭 행렬이 되고요. 이 대칭 행렬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C 트랜스 X 트랜스포즈 CX 요 스큐 시메트릭 행렬일 때 요거하고 요게 똑같아요. 이거하고 요거 똑같아져요. 곱해줘. 왜냐하면 요 C가 C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CT니까 요 두 개 합치면 0이 되죠. 그렇죠? 두 배의 X 트랜스포즈 CX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0이 된 소리죠. 자, 요걸 이해하고 나면 즉 2배 x 트랜스포즈 cx가 0이에요. 행렬 A는 B 플러스 C로 쓸 수 있는데 C 파트는 x 트랜스포즈 AX 했을 때 0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즉 Q 오브 X 2차 형식 요게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온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예요. 요거를 B 플러스 C로 풀어쓰고 요걸 풀었으면 앞에 거 요 부분으로 쓰고 뒤에 거 이 부분으로 쓰는데 요게 0이죠. 그러면 x 트랜스포즈 BX만 남죠. 요것만 남죠. 즉 그러니까 임의의 행렬을 시작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칭 행렬 B만 갖고 하는 것하고 값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내적을 구했을 때. 즉 요 2차 형식의 값이. 그러니까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전체 행렬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렬 A는 대칭 행렬과 대칭 행렬 B와 반대칭 행렬 C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항상 Q 오브 X는 X 트랜스포즈 AX인데 이것은 X 트랜스포즈 BX하고 똑같다. 그 행렬 A의 대칭 행렬 부분, 즉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한 요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칭 행렬하고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칭 행렬,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2차 형식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똑같은 연구가 된다. 거예요. 즉 여러분들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n변수 함수들의 모양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한 게 뭐냐면 이 직교 대각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교차항을 제거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게 교차항을 제거한 거죠. 그 완전 제곱식 한 과정이 뭐냐면 행렬의 대각화 과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전 제곱식을 배운 이유는 바로 직교 대각화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한 달, 2달 동안 완전 제곱식을 배운 거예요. 직교 대각화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를 할 줄 알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안 배웠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배우는 과정으로 배운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쓸 것은 이
직교대각화예요. 즉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2차 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대응한 요 행렬이 이렇게 대칭 행렬이 되고 요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 고유 벡터 V1, V2를 구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컬럼 벡터라는 행렬 P를 만들어서 P 트랜스포즈 AP를 곱하면 이 고유값 람다1과 람다2가 주대각선 성분인 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 행렬 P의 행렬은 직교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그래서 요 직교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이니까 요거는 2차 공간 안에서의 직교 행렬 P라는 2차 행렬의 선형 변환인데 P에다 XY 곱했을 때 변하긴 하는데 평면에서 변하긴 하는데 길이는 똑같고 위치만 변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시킨 모양이 되죠. 즉 요런 행렬, 요 회전 행렬을 로테이션 행렬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지는 게 돼요. 그래서 요 새로 바뀌어진 축은 X 프라임 축, Y 프라임 축은 요 X 이퀄 PX 프라임이라는 요 P란 행렬을 곱해줘서 얻어진 회전으로 얻어진 새로운 축이 X 프라임 축, Y 프라임 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해서 어느 축으로 옮겨서 어느 만큼 회전시키고 했다는 그 얘기들이 다 결국은 이 직교 행렬을 곱해줬다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즉 Q 오브 X는 요 축이동을 해주고 회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직교 대각화를 하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직교 대각화 했으니까 새로운 축에서의 대각선 행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람다1 x1 스퀘어 플러스 람다2 y1 스퀘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 봐던 모양이죠. 그리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코닉 섹션의 스탠다드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의미의 그 2차 형식이 다 코닉 섹션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12년 동안 수학을 배워온 거예요. 이거를 알려고. 지금 이걸 알므로써 모든 게 연결이 되고 이걸 사용해서 이것이 사회에 활용되는 거예요. 즉 대학에 와서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우지 않으면 이전에 배웠던 수학은 다 사장돼서 아무것도 안 쓰게 되는 거고 이걸 배우면 그것이 다 연결돼서 사회의 문제를 푸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수학에 공부했던 거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뽑을 때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잘 배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만 사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 문제들은 손으로 풀기에는 사이즈가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내용을 배우고 이거를 코딩을 이용해서 적절한 사이즈 3차원, 5차원, 7차원 문제를 다루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봐야만 실제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100차원, 200차원, 1000차원 우리나라 인구인 4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루는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렬을 이용해야만. 왜냐하면 컴퓨터가 행렬로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벡터로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주축 정리는 뭐냐면 대칭 행렬 A가 있으면 그 고유값을 구해서 그 고유 회전 좌표축을 회전해서 언제나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정규 직교합법을 이용해서 A를 대각하는 직교행렬 P를 선택하면 새 축은 X 이퀄 PX 프라임이라는 치환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게 미적분학에서 배운 내용까지를 한 번에 다 커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오지브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를 다룬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폼을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는 이제 2차원에서 봤죠. 2차원 이게 3차원에서는 그게 포물선이 폼을 이렇게 면이 되고 타원 엘립스는 타원 포물면 엘립틱 파라볼로이드가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 하이퍼볼릭 요 쌍곡선은 쌍곡 포물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물 기둥 이런 건
이제 B와 아래는 쌍곡, 요거는 포물 기둥이 되는 거죠. 요건 요렇게 변하죠. 그리고 요거는 한쪽이 0이 되니까 요 중에서 특수한 모양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이걸 4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잘 안 그려지죠. 5차원에서 그림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지죠. 그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최대값이 어디에 있어요?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이걸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이 그림만 보고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의 요 꼭지값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고유값에서 고유베타에서 나오죠, 다. 이게 4차원일 때, 5차원일 때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요 꼭지값, 요 극대 극소들이 다 고유값, 고유베타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2명일 때는 2차원 그래프를 구해서 할 수 있고, 고객이 3명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지만, 고객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행렬을 바꿔서 그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베타를 이용해서 요 극대, 요 극소, 요 극소, 여기 요 안장점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최적해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모르면 고객이 많을 때 그 고객에게 프로퍼한 옵티멀한 어드바이즈를 해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언제 요 극대 극소를 갖느냐? 그게 바로 이 고유값, 이 고유값에서 나와요. 극대 극소가. 이게 음의 정부어, 양의 정부어, 부정부어라는 개념인데요. 이 고유값들, 요 2차 형식의 요 고유값들, 2차 형식이라 그러면 요 행렬 A가 있죠. 그 A가 대칭 행렬이죠. 요 대칭 행렬이니까 고유값들이 다 실수죠. 고유값들이 대칭 행렬은 고유값들 실수로 갔죠. 요 실수 고유값들이 모두 양이면 우리는 양의 정보라 그래요. 요 실수값이 모두 음이면 음의 정보라 그래요. 요 2차 형식이. 그리고 양의 고유값과 음의 고유값만 섞어서 가지면 부정부호라 그래요. 부정부호라 그래요. 이 양의 정보, 음의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런 경우는 양의 정보, 음의 정보고요. 요런 경우는 부정부호예요.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이거나 다 네거티브이거나 이런 경우예요. 즉 아이겐밸류가 다 네거티브이거나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이렇게 나오고, 부정부호인 경우에는 이 극대 극소가 이건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여기서는 극소지만 여기서는 극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극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극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거를 처리해서 행렬로 만든 다음에는 그 행렬의 고유값들이, 그것도 행렬도 대칭 행렬로 만들고 나서, 대칭 행렬이 아니면 A 트랜스포즈 A로 만들면 대칭 행렬이 되니까요. 그 행렬의 고유값들을 봐서 그 부호들을 보면은 그 대칭의 부호들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게 언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냐 또는 위로 볼록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언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항식을 주면 그림을 그려서 극대 극소를 생각했었죠. 그것이 일변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다 좋은 대학을 들어오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2변수만 돼도 좀 복잡해지죠. 근데 3변수, 4변수일 때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 거를 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죠. 그것이 바로 이 대칭 행렬, 그리고 고유값, 그 고유값의 부호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2차 형식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형식의 경우는 행렬을 구하면 이런 대칭 행렬이 나오게 되고, 이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보면 특성 방정식 A-람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근을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10차식이고 2차 이게 10차식이고 행렬이 10차 행렬이면 이게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를 어떤 방법인지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고유값을 구했어요. 그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죠. 이게 포지티브로 9, 6, 3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양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다 양의 고유값을 가지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 요거는 행렬을 구해보면 행렬이 311, 102, 120입니다. 요거의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4, 1, 마이너스 2가 됐죠.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보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렬 2차 형식을 주면 대칭 행렬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대칭 행렬의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고유값의 부호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고유값들을 실제 행렬 고유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요 소행렬식만 갖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델타 1, 요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델타 2, 요 3x3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델타 4, 요 4x4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 프린시펄이라는 거 이렇게 리딩 프린시펄 매트릭스라는 소리예요. 1x1, 2x2. 요것들만 구하면 요 람다 1,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델타 4. 요게 다 포지티브면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예요.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다 네거티브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뭐 부호가 뒤죽박죽이면 부정부호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아이겐밸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명령 하나만 주면 아이겐밸류를 수치적으로 구해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 별로 안 써요. 근데 이 방법이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정부호라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행렬 이게 주면 요거 2차 형식을 주면 행렬식을 만들어서 프린시펄 마이너들을 구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게 부정부호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미적분학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적분학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캘큘러스 미적분학 들어볼 때 이변수 함수에서 극대극소 배운 적 있었죠? 그거 할 때 막 뭔가 막 제곱하고 뭐 빼고 뭐 하고 해서 이 극대극소 얘기했었죠? 그 극대극소 구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프린시펄 마이너 구한 거였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2차 행렬일 때. 처음에 F11이 0보다 크고 뭐 F11 곱하기 F22 곱한 거 마이너스 F12 곱하기 F21이 또 포지티브이고 뭐 그랬을 때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배웠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캘큘러스에 배웠던 거는 이 선형대수학에서 2x2 매트릭스인 경우 아주 단순한 경우를 배웠던 것이고 그거를 미적분학으로는 3차원 4차원으로 늘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을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3차원 4차원 5차원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운 건 선형대수학에서 그것이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것을 배우려고 거기까지 배운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 배우고 일변수 함수를 맞췄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그러면 선형대수학을 다 배운 거예요. SVD를 배우고 그 다음 2차 형식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내용들에 복습하시려면 책에 있는 주소에서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울 것이 다변수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우게 되고 뉴턴스 메소드를 이제 하고 연관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그 수치적으로 그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 과정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전체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언제가 다 이렇게 극값을 갖는지를 찾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필요한 지식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되게 일변수 함수를 주로 배웠는데 그리고 캘큘러스2에서 다변수 함수를 배웠는데 요것들을 중에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것만 모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커버할 내용은 다 다뤘으니까 오늘 이제 그 다변수 함수와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를 더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치실 테니까 그 공유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서 이제 채팅을 좀 하죠. 우리